솔직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주도적인 기업하면 삼성전자였었고 네. 반도체 분야였는데 작년에 정말 많이 그냥 위상이 전락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반도체 또 보조금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뭐 하이닉스한테도 뒤지기도 있고 네. HBM 같은 건 아예 하지도 못했고 네. 뭐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전 부동산 입장에서 좀 여쭤보고 네. 싶은 게 뭐냐면은 평택에다가 고덕 신도시에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팩토리를 네. 6개 만들기로 했는데 네. 지금 4개째 만들고 있는데 네. 5개, 6개를 지금 만들 수 있을까? 오공장 공장. 아, 그리고 맞아요. 또 하나 뭐냐면은 용인시 남사읍에다가 5개 캠퍼스를 지을 걸 부지를 확보했어. 네.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텍사스 오스틴에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좀 진도가 나갈까.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현장만 짓구겠다는 계획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기업가 입장으로서는 상황이 네. 안 좋아지는 정도로 지켜보면서도 그 공장 짓는 거를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발표가 났다는 순간부터는 이제 거의 시인을 한 거죠. 너무 힘들다라고 한 건데 지금 제가 보는 거는 반도체가 예. 제일 큰 문제가 미국만 좋아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엄청난 반도체 수입국이었었는데 그렇죠. 수입국에서 생산국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DDR 지금 뭐 5가 주력인데 DDR4까지 따라왔어요. 이제 1년 반 정도 얘기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DDR 뭐 메모리 시장에서는 15%까지 점유율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3개 회사밖에 없었던 시장에서 그렇죠. 창신 메모리가 하나 또 들어오는 거예요. 숟가락을 얻는데 앞으로 중국의 그 시작이 된 거죠. 네. 처음에는 좀 기술력이 낮은 거 먼저 들어와서 싸게 팔고 이제 치킨 게임을 걸다가 그렇게 쓸어 담은 돈으로 이제 계속 기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한국에 있는 기술에 똑같은 제품을 내놓고 기술 격차를 좁혀나가기 시작하겠죠. 가격은 냅다 싸고. 그 다음부터는 가격을 더 세게 후려칩니다. 그러면 원래 반도체라는 게 기술을 먼저 앞선 다음에 비싸게 파는 구간, 상대방이 따라오기 전까지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 비싸게 팔아서 한 수백조 원의 수익을 낸 다음에 다시 또 기술 투자해서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수십조 원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했던 사업이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결국은 디스플레이를 뺏겼죠. 지금은 뭐 거의 유명무실화가 됐죠. 예, 중국의 BOE가 이제 장악을 해버렸는데, 네네. 창신 메모리고 이제 이런 거 보면 그 나라가 중국의 나라가 전사적으로 그냥 키우겠다 하고 보조금을 태워서 메모리를 살리는데 이 메모리는 지금 미국과 전쟁을 해야 돼요. AI 전쟁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럼 당연히 필요한 거고 앞으로 규제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해봤어요. 반도체의 원료는 무엇인가? 중국에 거의 다 있어요. 히토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러면 기술이 없었던 건데 그럼 기술은 어디서 나는가? 사람한테서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가 보면은 네. 한국인 말밖에 안 들려요. 다 빼갔구나. 다 빼갔죠. 그러면 그 창신 메모리라고 해서 DDR5 못 만들란 말은 없죠. 이미 만들던 사람들 데려가서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다가 어느 속도가 붙어지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생각했던 DDR5부터 이제 후려치기 들어오고 HBM도 후려치기가 들어올 건데 이거를 끊어주려면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끊어주면서 이제 나갈 수 있느냐 아마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HBM 정도 시장으로 넘어가서 완전히 이제 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네. 예전에 디스플레이 시장도 그랬던 것 같아요. LED를 중국에 뺏겼으니까 네. OLED로 승부를 봐야 된다. 네. 라고 하지만 그 HBM 시장이만 들어가고 DRAM 시장을 내줄 수는 없잖아요. 또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조금 아쉬운 것들은 있어요. 뭐 공장은 채울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막 폭발적인 독점력을 가져가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중국에서 안 사줄 거 아니에요. 자기네 만들어야 자기가 되니까. 만드니까. 예. 그래서 경기가 좋은 타이밍이 한 번 올 것 같은데 그때는 반등이 올 것 같고 그 다음 사이클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음번에는 기술력에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예. 그럼 뭐 웬만한 분야들은 중국이 다 어떻게 뭐 자기들이 다 갖고 가고 있어서 예. 점유율도 갖고 가고 있어서 중국이 1등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엄청 많아요. 예, 난 당연히 우리나라 1등인 줄 알았더니 예. 거의 다 갖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선도 그렇고 예.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중국 무시하고 일본 무시하고 미국 무시하는 사람은 한국인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다들 대국도인데 좀 걱정돼요. 그래서 좀 두려워하고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 그럴 리 없어라고 단정 짓고서는 대책을 안 준비하니까 맞아요. 이번처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미국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미리 대비하고 걱정하고 우려를 하는 국가인데 한국만 진짜 뭐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결국은 이 주식 시장은 좀 트럼프 시장 4년 정도 보면은 네. 미국 시장은 계속 좋은 건가요? 한국 시장은 안 좋고? 아 미국 시장도 제가 재밌는 데이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GDP가 되게 중요해요. 미국 경제가 좋았던 이유는 예. 고금리기도 한데 유일하게 또 고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고성장이라고 해봤자 미국은 원래 일반적으로 GDP 2%가 목표인데 2.5 막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개발도상국처럼 막 올라가 막 선진국이에요. GDP가 왜 올랐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네. GDP는 뭐냐면 그 뭐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가지만 아주 원초적인 베이스만 생각하면 네. 노동자 수 곱하기 월급이에요. 그렇겠죠. 그 노동자 수가 늘어나던가 월급의 부가가치가 늘어나던가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노동자 수가 엄청 늘었어요. 고용률이 좋아졌다 그런 건가요? 요새 보는 거? 불법 이민자가 들어왔죠. 불법 이민자도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가 들어와서 어. 재밌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2024년에 미국에 근로자가 14만 9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들은 55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아, 그럼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70만 정도의 불법 이민자가 일자리를 차지한 거죠. 예. 근데 어쨌든 들어와서 플러스가 돼버린 상태인 거죠. 그러네요. 예. 이 불법 이민자들은 보통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우리 뭐 한인 식당 뒤에서 설거지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영어 안 써도 되는 사람들. 예, 그 인건비 저렴한 최저시급 안 주고 맞아.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렇겠네요. 대신 반대로 미국의 시민들은 불만을 가지는 거죠. 쟤네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일자리 쫓겨나게 된 거다라고 그렇죠. 불만 갖는 사람이 55만 명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말한 거는 불법 이민자를 바로 추방을 하겠다 이제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면은 여러 요소가 발생합니다. 노동자 수가 줄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 미국 시민들이 채워야 되는데 미국 시민들이 채울 일들이 아닌 것들 너무 많아요. 항만 노동자, 뭐 뒤에서 설거지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좀 안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아무리 인건비를 올리고 공고를 낸다 하더라도 사람은 뽑히지 않으면서 인건비 인플레이션만 발생하는 네. 이게 발생하고 네. 사람들이 뭐 70만 명 정도가 이제 넘어간다 생각해 보면은. 취업자만 이 정도지 가족들 뭐 이제 뭐 노숙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다 통계 내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소비가 줄죠. 뭐 한 100만 명 이상만 되면은 소비가 뚝 떨어지니까 네. 그 소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경제 동력, GDP의 어쨌든 하향화가 되겠죠. 네네. 예,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좀 안 좋을 거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의식주인데 집을 삽니다. 월세를 올려주는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됐었죠.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에 해당됐었고 네.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부동산 시장이 나쁘지 않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싼 집부터 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다음 사람은 더 비싼 거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계단식 올라가는 갈아타기 하는 거지. 산거지 갈아타기 뭐. 예, 이거를 못 이게 이제 밑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운그레이징이 되겠죠. 뚝뚝뚝 그래 하면서 오래 올라갔던 게 바로. 이런 요소들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취업 비자가 있는데 75%가 인도 사람입니다. 이제 IT 쪽 잘하시는 분들. 예, 쿼터가 안 나와요. 이제 한국인, 중국인 좀 나오죠. 옛날처럼 취업 비자가 안 나오니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일은 일대로 하고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우겨보면서 한 번 더 버티고 뭐 준비하고 이런 경우 했었단 말이죠. 예. 또 인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구글이라던가 그 뭐 빅테크에 취업하는 친구들이에요 대부분. 제가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 네. 미국의 집값이 오른 지역들의 분포랑 예. 인도 사람들이 취업했던 분포를 보니까 일치해요. 아 그들이. 예, 뭐 빅테크에 취업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빅테크 발로 했던 거다. 그 인도 사람들이 그 계급이 있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넘어와서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면 집을 사버립니다, 그냥. 그렇겠죠. 본국에서 돈 갖고 와가지고. 네. 어차피 인도 사람들도 어차피 미국에 집 하나 투자하는 거 좋다 생각하니까 그냥 돈을 끌어와서 투자를 해줄 수 있었고, 그냥 미국 내로 모든 자본들이 몰렸었던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미국도
주식시장과 부동산이 별개라 생각하지만 부동산이 이제 끌어올라와 주면서 일자리라던가 여러 산업들이 이제 파생되면서 주식이 같이 올라오고 GDP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생했던 게 코로나 이후로 네. 미국 ETF로 5,500조 원이 들어왔어요. 하긴 한국에서만 넣은 것만 해도 뭐 진짜 고마워. 우리나라도 많이 서학개미였잖아요. 네. 일본은 더 하고요. 와. 중국도 다 이제 뭐 자기 나라 뭐 투자 재미없으니까 다 전 세계가 미국으로 이제 연끌이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투자를 다 해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미국으로 연끌된 상태에서 지금 뭐가 또 들어와줘야 되는데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힘이 빠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은 다른 나라들 투자가 재미가 없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 주식 시장이 계속 미국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이게 또 연결고리가 다게 되네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빼는 거는 좀 쿨다운이 되는데 미국이 쿨다운 되면서 결국은 뭐 투자처가 다시 아시아나 이런 데로 돈이 빠져나가는 걸 트럼프가 허락할 거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냥 관세를 다시 더 부과해가지고 미국 외에는 투자하지 마라 애초에. 미국이 화랑이어야지 기업들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할 거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국 주식 어떡하냐. 그래도 조금 최근에 와서는 조금 작년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조금 반등들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좀 기대를 좀 해봤는데 이게 또 한 2, 4년 정도 보면 또 살짝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저는 원래 이번에 제가 책을 냈는데 어떤 책을 내셨어요? 제가 이제 트럼프가 온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온다. 2025년 이제 주식 전망에서 이 책을 냈는데 원래 원제는 바이코리아였었어요. 바이코리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 이게 나쁘다라고 해서 주가가 안 오른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재밌는 거는 기술 혁명이 먼저 미국에서 벌어져요. 기술 혁명. 그리고 거의 10년 이내로 그게 아시아 제조업에 장착이 됩니다. 이 얘기는 닷컴 버블, 그 인터넷 그 PC 혁명이 벌어지고 닷컴 버블이 벌어졌을 때 딱 10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나라 2007년 이때쯤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이제 IT화가 많이 돼 있었죠. 그렇죠. 뭐 다 문서도 막 다 보고도 하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시대로 남아버렸죠. 그러면서 완전히 뒤쳐져 버렸고 한국은 그때 제조업이 되게 발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죠.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통 과정이 많이 줄었었어요. 직거래가 되고 서로 이제 오픈 마켓이 열리고 그걸 가지고 자재를 사고 뭐 하고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물가를 쿨다운 시켜주면서 생산성은 올라가는 맞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경제가 좋아졌었는데 이번이 딱 그래요. AI가 미국에서 터졌잖아요. 맞아요. 이제 한 3년 차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한 3, 4년 더 지나면 저는 이게 이제 제조업에 적용될 거라 봐요. 이미 벌써 쿠팡은 적용하고 있는 게 물류 최적화를 합니다. 재고나 뭐 이런 것들 최적화해서 부동산 부피를 줄여주죠. 공장 내에 있는 뭐 이런 것들 부피를 최적화해서 최소한의 재고만 가지고 물건을 돌릴 수 있게 이런 것도 해주고 있고 인력도 줄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도 얘기했고 미국이 아까 말한 불법 이민자로 인해서 미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트럼프는 리쇼링을 외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로봇이라는 게 들어오면 다 해결됩니다. AI가 장착된 로봇, 그러니까 뭐 물류 로봇, 뭐 이제 일하는 노동 로봇 이런 것들이 되면 적은 인력으로도 고도의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리쇼어링 역할로 되겠지만 중국이나 이제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노동자가 적어서 향후에 좀 전망이 불투명했던 제조업들이 AI가 달린 로봇을 장착하게 되면서 이게 제조업의 생산 단가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부가가치가 빠르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미국이 AI 연구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요. 국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비로. 의미가 있겠죠. 왜 미 국방부가 AI 연구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서 연구를 하냐면 재밌는 거 산업의 발전을 보시면 먼저 군사용으로 써요. 그렇죠. 막 개발을 해서 AI가 달린 로봇을 만들어내겠죠. 뭐 군사용으로 하든 뭐 하든 활용하면은 그것 때문에 산업 생태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소수가 시작하다가 서서히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조금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이거를 이제 민수용으로 돌리기 시작하죠. 민간용으로. 그러면서 생산 규모가 늘어나고 더 이 로봇 단가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로봇 단가가 테슬라가 말하는 게 한 3, 4천만 원 얘기하는데 사람이랑 똑같은 로봇을 3천만 원에만 구입할 수 있다면 거의 1년 노동비 가지고 평생 우려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름칠만 하고 전기만 공급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서 제 생각엔 제조업이 진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 한국같이 노동,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공장 일은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 제조업에서도 좀 희망이 보이는 거네요. 제조업이 저희도 보면 예전에 뭐 지금 제가 최근에 어떤 거 많이 보냐면 EBS나 이런 데 보면 그 공장들 기계 자동화 해가지고 맞아요, 막 맞아요. 해주는 거 나오잖아요. 광어 회 자동화되는 공장을 봤어요. 광어를 넣으면 회를 턱턱 껍질 알아서 탁탁 벗긴 다음에 딱 세척 다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포장만 딱 해서 출고하더라고요. 야. 저 기계 만든 사람은 천재다. 그 기계도 천재인데 그거를 로봇으로 하고 AI로 잡아서 뭐 시세나 뭐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지금은 광어를 뭐 월요일은 100마리만 사오고 수요일은 70마리만 사오고 야. 그럼 버리는 게 없어지니까 최적화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선 비린내 싫어하는 사람도 광어 사업을 할 수 있네 이제. 손 안 대고 물 안 맞추고. 야. 그렇게 되면 인력이 적어도 교육을 따로 안 시켜도 숙련된 노동자가 없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자리 잡고 나면은 기업들이 이제 앞다퉈서 스마트 팩토리화가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팩토리는 무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재 주문을 AI가 넣어요. 발주를 넣어요. 그렇죠. 발주 넣어서 이제 무인 자동차가 오든 지게차가 오면 알아서 딱 여기다 넣어주면은 알아서 다 분류해놓고 공장에 세팅되고 전 생산 과정이 출고까지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사람 한 명이 그냥 집에서 패드로 관리하는 거예요. 마치 스마트팜 하듯이. 그렇겠네. 예, 그러면 이제 뭐 중소기업 공장들 뭐 원래 한 10명 정도 쓰던 공장들도 스마트화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 제조업이 오히려 죽지 않고 영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농촌의 인구들이 많이 줄었는데도 생산성 그대로 유지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제 친구도 이제 그 전주 옆에 있는 완주에서 돼지 농장을 하는데 6,000마리를 키워요. 직원이 2명이야. 기계로 다 해. 대규모 그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농업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디어앤코라는 회사랑 우리나라 대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농기계가 AI에 장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래 단순 노동이잖아요. 맨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회전하고 하는 건데 AI가 알아서 판단해서 다 씨 뿌려주고 파종하고 다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농사가 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기계만 돌리면 끝나는 거죠. 와. 그럼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게 다 기계화 되면은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그거 하나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AI 최정점에 있는 분들이 매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한마디로 인류가 필요가 없다. 잉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잉여인간. 그러니까 결국 소비를 하는 사람으로만 남고 생산자로 남지 못하기 때문에 그쵸. 저는 아마 굉장히 많은 우울증이 올 것 같아요. 인류가. 내가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걸 한번 겪어보면은 그때 나오는 무기력함이 장난 아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사표 내고 나서 잠깐 놀다가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일을 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제 이 얘기가 거의 앞으로 민주주의 혁명만큼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뭐 영국, 일본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럼 뭘 먹고 살아요 우리? 그냥 돈만 쓰고 놀아라는데 솔직히 사람이 그렇게 못 살거든요. 못 살죠. 이거는 그냥 짐승과 다른 건데. 낭만주의적인 얘기인 거고 그래서 아마 예술이라던가 로마나 그리스 때 시대처럼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가져하는 분야, 인간의 영역 분야가 따로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돈 버는 건 돈 버는 거고. 그러면은 일단 트럼프 시대가 열렸고 우리나라는 지금 4년 동안 또 이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개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주식 혹은 뭐 그 외 분야, 뭐 코인도 될 수 있고요. 어디 투자해야 돼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장 자동화.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이제 로봇 주식이 좀 비싸요. AI도 비싼데. 뭐 트럼프의 장점은 주식을 엄청나게 변동성을 만들 겁니다. 어느 날 하루 크게 올리고 어느 날 크게 떨어뜨리면서 가능한 나라죠. 조정이 올 가능성이 꽤 농후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장 자동화에 들어갈 것들이 이제 산업용 로봇들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 뭐 이제 AI들 아니면 그거를 다 풀 패키지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공장 자동화에서 윈도우즈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요. 미국 회사인데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오토메이션. 거기가 그냥 공장 자동화는 그냥 그 회사를 거쳐야 됩니다. 거의 다. 그리고 허니웰 정도. 여기가 괜찮고 원래는 예전에 허니웰. 화학이라던가 ABB라는 이제 산업용 로봇 팔 회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중국이 여기도 따라잡았어요 벌써. 그래서 중국이 최대 소비자인데 중국은 중국 기업 거 이제 쓰는 비중이 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팔아먹을 때가 줄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삼성전자 반도체만큼 위기가 와버린 거라서 네네. 거기는 매력이 더 떨어지고 네. 이제 로봇으로 하면 이제 테슬라가 제일 좋은데 주가가 좀 비싸요. 근데 뭐 진짜 작년에 빠졌다가 올라갔는데도 진짜 저도 주식 몇 개 갖고 있는데 거의 뭐 그렇죠. 거의 2배를 넘게 벌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갖고 이럴 줄 알았으면 오래 날 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시총 초대형주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그렇고 제 생각에 여기서 이제 흘러가는 걸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산업들이 유망할 것 같은데 지금은 비싸니까 쌀 때 사셔라. 알겠습니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도 인플레를 떨구기 위해 살 수 있는 거는 정유 시추 산업을 굉장히 많이 늘릴 것 같아요.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던 것만큼 그렇죠. 에너지 기업들 그리고 LNG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LNG 파이프라인, 뭐 시티 에너지라던가 이제 뭐 킨더모건 뭐 이런 것들 회사들이 좀 있는데 걔네들 아니면 우리나라 조선주도 괜찮아요. LNG 수주 많이 나니까 삼성중공업이라던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석유 시추관, 정유관 아니면은 뭐 이제 가스 파이프관 이런 것들은 정유용 파이프라인이 따로 필요해요. 그거는 미국도 뭐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또 되게 잘하거든요. 그렇죠. 시총이 너무 작아서 이 기업명을 말씀 못 드려 좀 죄송한데 그런 기업이 2개가 있고 저번에 이제 관세 때려 맞을 때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관세도 피할 수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 정유 시추가 늘 때마다 파이프라인은 계속 늘어날 건데 그때 우리나라 제품이 계속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전에 변압기가 굉장히 히트를 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좀 정유관 회사 이런 걸 좀 잘 알아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투자는요 그 남들이 욕심 부릴 때 도망치시고 남들이 공포 가질 때 들어가시면 낫더라고 괜찮더라고요. 어떤 투자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공포일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